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좀 여유롭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는 제가 대기실에서 종종 뵀던 것 같은데 방송 함께하는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하반기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고르자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와 CXL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상당히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으로 CXL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상용화 빠르게 이제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HBM의 뒤를 잇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CXL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킨스 전자도 급등하면서 20% 넘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엑시콘,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참 오랜만에 올라가는 테마인 것 같아요. 박근형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HBM 쪽 관련된 삼성전자가 다소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에 약간 하이닉스보다는 약간 선점을 좀 뺏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이후로 지금 HBM3E 10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제일 앞서 있다고 평가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HBM 쪽 관련된 하반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주가 측면에서는 물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좋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 이후에 수익률 구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 삼성전자 쪽을 좀 더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HBM은 일단 1년 가까이 넘게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은 이 HBM 좀 이렇게 약간 밀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뭔가 선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많이 이제 본인들이 내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XL 시장에 대한 상용화에 삼성전자가 HBM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HBM의 여러 가지 매출 구조나 현재 범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CXL은 그 정도의 시장은 아직은 아니고 시장 선도자 입장에서 위치를 갖겠다는 의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AMD와 엔비디아, 구글, 일텐 등 전반적으로 CXL 컨소시엄을 결성한 초기 15개 이사의 멤버 중에 삼성전자가 하나인데요. 지금 2022년 5월에 세계 최초로 CXL 1.0 기반의 CXL DRAM을 개발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CXL 2.0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128GB CXL DRAM을 일단 물건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CXL 관련된 총 4종의 상표를 또 출원했기 때문에 상용화 시장을 좀 앞당기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력을 했고요. 지난 25일에는 미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드에스 인정한 CXL 인프라를 경기 화성 캠퍼스 연구시설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개발 단계부터 제품 최적화까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제품 최적화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구축을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HBM 같은 경우도 사실 1세대가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좀 못했고, 네. 과거에 HBM도 개발을 해놨지만은 삼성전자는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를 본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좀 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업계에서 만약에 CXL 2.0을 지원하는 인텔의 CPU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CXL 시장도 생각보다 가파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시장 조사업체인 니올에 따르면 CXL 시장은 올해 2028년 정도가 되면 158달러, 8억 달러, 그러니까 158억 달러 정도 수준의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엑시콘이나 오킨스 전자,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TLB,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테마군도 굉장히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무거워질 때가 됐고, 네. 주도주들이 꽤 많이 작년부터 몇 배나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CXL도 마찬가지고, 또 선단 공정의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썩하고요. AI 관련 주들도 요즘에 다시 들썩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더 좀 단순한 테마보다는 시장을 조금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테마군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BM 쪽에서는 살짝 뒤처졌지만 CXL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게 또 삼성전자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CXL
CSL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 꾸준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딱 후반에 있을 예정이라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사실 이제는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코스피도 분위기 괜찮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좀 힘을 못 써주니까 약간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나왔던 수출 데이터 쪽에서도 반도체 쪽이 이제 남은 10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녹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워낙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이제 목표 주가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잘 나오는 게 이제 당연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영업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좀 당겨올 것이냐가 결국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HBM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쪽에서의 좀 빈틈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실적이 좀 시장에서 예상한 컨센서스 안에만 들어가 주고 거기에서 다음번에 가이던스가 좀 높게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의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HBM에서의 초과 수요에 대한 그런 툴 자체가 깨진 것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그 물량과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른 연속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갭상승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HBM 외에 뭐 전공정이라든지 기타 장비주 쪽으로의 수급이 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게 좀 묵직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안 좋게 된다면 그날 바로 대응을 하시면서 특정한 라인들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지켜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격화되는 비만 치료제 경쟁, 살찌는 것에 대한 공포도 큰 만큼 정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인벤티지랩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미약품도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 신약이 미국의 FDA 임상 일상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6% 가까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VI 걸리면서 또 신고가 영역에 있기도 하고요. 삼천당 제약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전고점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좀 후발주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까지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박근영 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종목별로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리는 뭐 만만치 않은데요. 네. 뭐 펩트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되게 뚫고 나간 분위기고 인벤티지랩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비만 이야기를 하면 뭐 이거는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비만약 들어오면 내가 한번 체험해 볼까? 아니면 저도 이제 어떤 비만 부분에서 뭐 복부 비만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나이가 들건 어리건 간에 그리고 남녀노소 다 비만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고도 비만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치료용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좀 살이 쪘다라고 대부분 인식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좀 살이 쪄 있고 항상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게 한국인들
국민들이 맞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약이나 주사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비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남성 같은 경우는 탈모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약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처럼 적당한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비만약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가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비아트리스라든지 테바나 노바티스 이런 쪽도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 세 곳이 바이오시밀러를 또 출시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비싸게 거래되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고도 비만이나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약간의 어떤 질병적인 고도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사용 승인까지 받으면서 또 만약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고 한다면 적정한 가격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이렇게 의료 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온다. 그리고 주사제가 좀 힘들어지면 그냥 경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면서 충분히 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중국의 과체중 성인은 2030년까지 가면은 2000년대 초반보다 2.8배 증가한 5억 4천만 명이 달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또 크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클레이턴 공장을 또 증설하면서 약 41억 달러, 5조 7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생산 시설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젠마운트를 보유한 일라이릴리가 주가가 연초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50에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관련된 관련주로 언급되고 실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이 돼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당분간은 굉장히 좀 견조한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하나가 대장주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들이 정말 관계가 있는 한미약품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무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도 제2의 삭센다, 위고비가 될 수 있는 쪽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좀 굵직한 종목들보다도 이렇게 비만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어도 테마성으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거든요. 블루엠텍이 오늘 현재 16%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삭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고 또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다소 좀 작은 종목들도 함께 튀어가고 있단 말이죠. 뜨거운 비만약 섹터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후발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률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약간 주도 산업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소형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형주를 저는 묵직하게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탄력적으로는 움직이겠지만 그 연속성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오늘 올라갈 때 쫓아갔을 때는 트레이딩 기술이 없으신 분들이 접근하셨을 때는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이제 특허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전쟁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되고 있는 기업들 사실 미국부터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후발주자들을 쫓아가시기보다는 대장주들 그리고 기술력이 있고 FDA 승인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품별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 물론 우리나라에서 매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111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후발로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대표 종목군들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금의 흐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 또 중요한 게 왜 소형주를 하지 마시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올해 1회에서 2회 정도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형주 쪽 단에서 실질적으로 R&D를 많이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것들,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갔었던 것도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붙었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실적도 나오고 R&D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큰 종목군들로 끌고 가시는 게 포트상으로도 수급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성에 좀 크게 오르는 종목들 가끔 보면 소형 테마주가 튀기는 하는데 우리 또 연속적인 시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굵직한 종목 잘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날씨 많이 더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 두 분은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요. 네, 숙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7, 8월이 사실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성수기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 미리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여객도 그렇고 화물도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직구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여객은 사실 이제는 뭐 불경기라서 여행을 못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LCC가 너무 많이 빠졌었다. 2분기는 원래 좋지 않은데 우려가 너무 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좀 담아도 괜찮은지 이런 기대감도 모이고 있는데 오늘 티웨이 항공이 거의 8%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요. 항공주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창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항공주. 이제는 좀 우리가 고공비행 가능한지 3,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안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기대감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네.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오는 거를 예측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나오는 걸 확인하고 초입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실적발로 기대가 됐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대한항공은 지금 일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에서 연속성이 좀 더 나왔을 때부터 쫓아가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 LCC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이렇게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수급발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그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으면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 힘든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서 뭐 파생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와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터지더라도 그 수급이 지금까지는 60, 70%가 반도체로 빨려 들어갔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가고 나면은 돌 수 있는 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뭐 여행객도 늘고 화물객도 많이 이제 전년 대비 늘어나는 수치들이 확인이 되니까 실적도 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지금 유가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뭐 허리케인 또 주기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의 정유 시설도 타격받으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또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휘발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면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언제든지 튀길 수 있는 상황이고 어느덧 이제 뭐 81불, 82불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가 부분 하나 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 환율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 환율 자체도 높아지는 부분. 물론 이거 반대로 보면은 지금 높았고 나중에 떨어질 거니까 오히려 수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EU에서 SAF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 대체유에 대한 그 점유율을 앞으로 굉장히 좀 높게 할 텐데 이게 이제 사실상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장거리 노선 쪽에서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변수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워낙 밑에 있고 기술적으로도 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그런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이게 주도 산업군들로 올라오고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셔도 전 늦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대감만 가지고 있자. 우리 항공주 볼 때는 환율과 유가도 체크해볼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항공주가 어떻게 보면 섹터로 크게 또 묶어봤을 때 물류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 새롭게 썼거든요.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이번에 6월 말에 인베스터데이 때 정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주주환원체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최근 급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좀 현실적인 목표 주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물류 자체 문제보다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이기 때문에 네. 현대글로비스가 움직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는 지난주에 이미 나왔는데 그때는 별로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반응을 하면서 뭐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어요. 뭐 왜냐하면은 명예 회장님 관련된 지난번에 확인 안 된 약간 그런 루머들도 돌면서 뭐 약간 좀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발표는 했지만 뭐 외부에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바에는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배구조가 굉장히 좀 지배력을 높이게 되면 현대차 그룹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비스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대기아나 이런 쪽의 완성차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실적단도 보면 수출 지표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언저리 와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뭐 운송 장비나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에서는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호황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메이커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유통 주식수가 10%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이 많고 그다음에 하반기 9월 이후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낸다면 아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현대차 그룹 자체들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그 부분이 고스란히 또 배당이나 주주 환원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또 지배구조 관련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에 정말 주도주 역할을 잘했던 게 K뷰티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나? 계속 가나 했었는데 결국에는 숫자로 잘 증명해내는 쪽, 실적주, 수출주인 K뷰티, 식품 이런 쪽이 잘 갔었잖아요.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계속 올려가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잘 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52주 신고가 찍고 계속해서 고점 이어가는 종목들이 장 초반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윗골이 달면서 혹은 하락 전환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4%대 강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실리콘2가 상반기에 500%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에요. 화장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박근영 부장님께서 뷰티, 미용 쪽에 굉장한 또 지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K뷰티 인기 속에서 이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뷰티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그 가운데 원오브 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사실 이제 미용기기나 뭐 이렇게 뷰티 쪽은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중국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018년 정도 피크를 찍고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 지표를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 지표가 거의 고점에서 반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에서 성장률이 지금 미국 쪽의 성장률이 뭐 60% 이상씩 막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굉장히 가장 큰 시장은 역시 미국 시장이고 2위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쪽에 빠지는 볼륨을 이제 미국 쪽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미국 쪽 내에 있는 지금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전체 점유율이 한국의 브랜드가 점유율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그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최대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들이 9% 정도까지 점유율을 가져갔었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쪽에서 빠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1에서 2% 정도, 그리고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이제 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프라인 시장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20% 정도의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이 좀 그려가고 있고, 이 온라인 시장도 이제 30%에서 이제 40~50%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에서도 올리브 영과 같은 이런 H&B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크고 있지만 미국도 울타뷰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엘프뷰티라는 초저가 브랜드도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 스킨세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강점은 색조 화장품의 강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컨텐츠들이 수출되고 이 한국 컨텐츠가 수출되면서 한국 소비재, 그러니까 뭐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먹거리 같은 게 라면 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이라든지 이런 같은 소비재들이 굉장히 그 후를 따라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성장이 결국은 뒤에 소비재로 이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사람들은 결국은 기초 스킨 화장품을 한 30%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 계열은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을 60%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 시장이 이제는 한국의 아이돌이나 한국의 배우들을 보고 얼굴이 너무 곱다, 너무 예쁘다 해서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고 네. 스킨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의 얼굴에 뭐 반점이나 뭐 다른 어떤 흑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주근깨 같은 거.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선케어 제품이 성장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선케어나 스킨케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시장이 작았던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들을 끌어올렸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 이후에 7월 초가 들어가면서 살짝 어떤 수급의 순환매가 약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빠져있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약간 들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오른 섹터들은 약간 수급적으로 좀 팔고 나가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나오지만 아마 2분기 숫자를 봐서는 뭐 화장품 섹터들이 여전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가가 고점에서 좀 빠진다고 한다면 다시 아마 주가는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국내 화장품주들이 40배 이상 받았던 밸류를 지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2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높은 화장품 주식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뷰티 박근영 부장님도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신고가 영역에 갔다가 또 내려온 종목들 있긴 합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순환매 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 궁금한데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CNC 인터내셔널 또 본부장님의 원픽이었거든요. 4월 17일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14만 원대로 신고가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고가권에서 투자 주의 딱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주의를 받으면서 좀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5일선이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5일선이나 10일선 기준으로 차익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에서의 일부분 조금 이렇게 비중 조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반대로 치면은 실적이 나왔을 때 약간의 세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비중 조정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후반으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OEM, ODM 쪽에서도 이제 주목을 좀 뒤늦게 받기 시작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실리콘2도 미국 쪽에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점 홍보라든지 뭐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가, 물론 실리콘2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화장품이 절대적으로 팔리기만 한다면 OEM, ODM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경쟁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풀 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생산에 대한 흐름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느릴 수는 있지만 이런 화장품에 대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을 조금 묵직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숫자로 증명하는 만큼 이 실적 나오고 나서 세로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중은 또 적절하게 챙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 섹터 여기까지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재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내 중으로 이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지금 뭐 재건 관련한 사업에 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휴림 네트워크스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SY, SG, HD 현대건설기계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데 이게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단은 시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꾸준히 지켜봐도 괜찮은 테마인지 궁금합니다. 박근영 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젤렌스키가 갑자기 왜 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럼 여전히 하려면 벌써부터 했었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또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까요?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나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 나토 회원국을 본다면 대부분의 국방비 지원을 미국이 대부분 절반 정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의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 비용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토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국방은 자국이 지켜라라고 아마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젤렌스키가 눈치 빠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내고 온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하려고 했으면 벌써 평화협정을 했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 아마 평화협정을 빨리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빨리 평화협정을 맺는 건 맞겠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계속 사망하고 네. 여전히 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딴 걸 다 떠나서 일단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한국이든 아니든 어디든 간에 평화협정을 빨리 맺어서 어떤 부분을 사실 일단락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건과 관련된 뭐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이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개별 각각의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인된 재건 관련된 회사는 결국은 지금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이 이야기되겠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인 키우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을 위해서 MOU가 착성돼 있고 삼성물산도 서부 최대 도시인 리비우에 스마트 신시 건설하기 위한 양해 계획서가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전 직후에 파괴된 수도의 키우에 드니프로 다시 1다리를 완전히 복구한 것도 최근에 재건 작업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건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냐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 형식의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이고요. 오히려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서 펀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유럽 쪽에서 이 지원 관련된 펀드를 어떻게 결성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게 되느냐 이 부분도 아직은 난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 관련된 테마군으로 주가들이 급등락을 보인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따라가는 것을 좀 권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재건 테마도 대선 관련해서 살짝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오프닝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오늘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큽니다. 한화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하창원 본부장님 이 신재생주는 좀 어떻게 대응 챙겨가야 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책발 우리가 이전에도 트럼프와 바이든에서의 이런 대통령 그 경선이 있을 때 신재생 에너지들주와 다른 쪽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25년 기점으로 이제 설치량도 늘어날 거고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엔 성장할 산업이긴 한데 문제는 그 안에 움직이는 그 변동성이 워낙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그건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턴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리포트들에 뭐 내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섹터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